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평소에 가장 자주 쓰시는 금융 앱을 한번 열어보시길 권유합니다. 딱 30초만 그 첫 화면에 시선을 집중해 보십시오. 네, 아마 다들 무의식적으로 화면에 지문을 대거나 얼굴을 비추고 계실 텐데요. 맞아요. 과거에는 그 두꺼운 철문에 복잡한 자물쇠가 채워진 무거운 금고 같았던 전통 금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화면에 지문을 올리는 원터치 한 번으로 송금부터 대출까지 모든 것이 끝나는 맛업 같은 시대로 변했습니다. 정말 극명한 대비죠. 네, 이 극명한 대비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번 집중 분석 영상에서는 그 혁신의 비밀을 아주 속도감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스마트폰 기기가 좋아져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거든요. 아, 기술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과거 은행 창구에서 수많은 서류 더미와 씨름하던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는 소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거대한 기술적 진보, 그리고 치밀한 심리적 설계가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사용자 경험을 중심에 둔 파괴적 변화인 거죠. 쇠고랑 같았던 금융이 손끝에 마법이 된 이유군요.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 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핀테크 연구소에서 발간한 핀테크 입문 시리즈 제3권 핀테크 상품 개발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문서입니다. 네, 이 매뉴얼이 흥미로운 이유가 명확합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냉혹한 시장에서 과연 무엇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이른바 슈퍼앱을 만들어내는가 그 실질적인 해답을 담고 있거든요. 단순히 화려한 코드나 신기술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품 개발의 근본 원칙부터 실제 시장의 성공과 실패 메커니즘, 그리고 미래 금융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지배할지까지 철저하게 개보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원터치 송금 경험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완벽해 보이는 경험 뒤에 핀테크 상품이 반드시 지켜야 할 4대 원칙이 숨어 있다고 그죠? 제1장과 제2장에 명시되어 있죠. 네, 4대 원칙입니다. 진짜 문제 해결, 직관적 UX, 철통 보완, 그리고 확장성입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 해결이라는 건 결국 소비자의 실제 불편함, 페인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낸다는 뜻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핀테크의 본질은 기존 은행 시스템을 겉모습만 예쁘게 포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마찰을 완전히 소거하는 과정입니다. 복잡한 공인인증서나 OTP 카드를 찾던 시간을 생체 인증 하나로 합축한 것처럼요. 맞아요. 또 투자할 목돈이 없어서 소외되었던 청년층을 위해서 커피 한 잔 값으로 주식을 쪼개 살 수 있는 소액 투자 기능을 도입한 것. 이게 진짜 문제를 해결한 아주 완벽한 예시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원칙인 직관적인 UX는 어떤가요? 그냥 디자인을 단순하게 만드는 건 아닐 텐데요. 네, 단순한 미적 선택이 아니라 고도의 심리학적 설계입니다.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혹시 엉뚱한 대로 송금될까 봐 겁나죠. 그래서 핀테크 앱들은 차분한 블루톤을 사용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송금 완료 시 나타나는 명확하고 짧은 메시지, 즉 마이크로카피를 통해서 사용자의 불안을 즉각적으로 잠재우는 거죠. 그 짧은 텍스트 하나하나가 다 계산된 거였군요. 네. 거기에 글씨 크기를 키우고 금융 용어를 일상어로 번역해서 고령층까지 배려하는 포용적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 이게 표면적인 기술을 넘어선 혁신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한 가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모든 과정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간소화하고 마찰을 눈에 안 보이게 지워버리면요. 시청자 여러분 같은 소비자들이 돈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보안에 둔감해지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터치 한 번으로 큰 돈이 날아가는데 마찰을 줄이는 것만이 항상 정답인지 의문이 듭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 지점이 바로 금융상품의 보수적인 엄격함과 디지털의 유연함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럼 대안이 있나요? 해결책은 이중화 전략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절차만 철저히 간소화하고 시스템 이면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한 철통 보안이 돌아가야 합니다. 겉은 가볍게, 속은 단단하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용자가 단 1초 만에 결제 버튼을 누르는 그 찰나에 백그라운드에서는 AI 기반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접속 위치, 기기 정보, 소비 패턴 등 수천 가지 변수를 동시에 검증하는 거죠. 이게 핀테크 설계의 진짜 실력입니다. 겉과 속의 완벽한 분리네요.
그렇게 하면 제3장 내용으로 넘어가서 그 이면에 있는 철통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 결국 데이터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데이터가 맞춤형 금융의 원유가 됩니다. 특히 결제 데이터나 통신비 납부 내역 같은 방대한 비금융 데이터가 대안 신용평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메커니즘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른바 신파일러라고 부르는 금융 이력이 부족해서 기존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길이 열리는 거군요. 그렇죠. AI가 단편적인 연봉 기준을 벗어나서 통신비를 연체 없이 냈는지 혹은 온라인 쇼핑 패턴이 규칙적인지 등을 융합해서 개인의 숨겨진 신용 가치를 찾아냅니다. 사회적 포용성을 넓히는 훌륭한 근거죠. 긍정적인 시각이네요. 하지만 이 거대한 혜택 이면에는 늘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치명적인 리스크가 또다리를 텔고 있습니다. 바로 투명성 없는 방대한 데이터 수집이 가져오는 프라이버시 보호 실패 문제입니다. 명확한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긁어모으는 경우요? 맞습니다. 단 한 번의 정보 유출만 발생해도 기업 신뢰는 붕괴되고요. 이건 결국 가장 강력한 규제 역풍을 불러와서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게다가 AI가 내 신용을 평가한다는 건요. 시청자 입장에선 비유하자면 캄캄한 블랙박스 안에서 내 재무적 운명이 결정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 블랙박스에 대한 공포가 정말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대출 거절 이유라도 설명해 주는데 앱에서 이유도 모른 채 거절되면 신뢰가 오히려 깨질 것 같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자료에서도 초기 로보어드바이저가 겪었던 실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알고리즘의 수익률 창출이라는 기술에만 집착하다가 정작 시장이 폭락할 때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설명이 없으니 불신만 꺼졌겠네요. 네, 그래서 기술적 고도화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AI의 판단 결과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투명하게 밝히는 설명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통제 장치가 대안으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죠. 좋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인 원칙과 데이터의 양날의 검을 살펴봤으니 이제 제4장과 제5장에 나오는 실제 시장의 승자와 패자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장을 지배한 슈퍼앱들과 흔적 없이 사라진 앱들의 비교입니다. 성공 사례들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승자들은 기술 하나에만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함, 편리함, 그리고 실질적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토만 매트릭스로 엮어냈죠. 국내 사례 중에서는 토스가 대표적이겠네요. 맞습니다. 토스는 초기에 계좌번호 없이 무료 송금을 한다는 단일 기능의 압도적 편리함에 집중했거든요. 그 페인 포인트를 완벽히 해결해서 트래픽을 모은 뒤에야 대출이나 증권을 아우르는 슈퍼앱으로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비슷하죠. 기존 은행의 무거운 절차를 걷어내고 메신저 쓰듯 편안한 모바일 네이티브 UX로 진입 장벽을 허물었으니까요. 네, 해외 시장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미국의 로빈후드는 주식 수수료 제로 정책에 더해서 복잡한 증권 화면을 게임처럼 직관적으로 바꿔 청년층을 끌어들였고요. 영국의 레볼루트는 환전 수수료에 지친 사람들에게 국경 없는 다중통화 결제를 제공해서 장악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를 아주 직관적으로 해결한 거군요. 반면에 실패 사례들은 어떤 교훈을 주나요? 국내 P2P 금융 플랫폼들의 연쇄 부도 사태가 뼈아픈 실패 사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수익만 앞세우다가 부실 대출로 무너진 그 사태요? 네, 혁신적인 중개 기술을 자랑했지만 정작 금융의 가장 본질인 리스크 관리 메커니즘을 방치했습니다. 경기가 나빠질 때를 대비한 자본 환충 장치 없이 오직 연 10% 이상의 고수익 미끼로 외형 확장에만 집착했거든요. 부도율이 치솟으니 시스템이 모래성처럼 무너졌겠네요. 결국 실패한 기업들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 같은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기술 중심적 오만함, 그리고 리스크 관리 부재라는 아주 인간적인 오류에 빠졌던 거군요. 동의합니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적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면 반드시 시장에서 냉혹하게 퇴출된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전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6장과 제7장 내용으로 넘어가서 핀테크와 규제의 관계를 좀 짚어보죠. 보통 테크 업계에서는 규제를 혁신의 발목을 잡는 방해물로 보지 않습니까? 이 매뉴얼은 그 낡은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규제는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가장 강력한 품질 보증 마크라는 거죠. 품질 보증 마크요? 피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대안으로 기획 초기부터 규제 샌드박스, 그러니까 제한된 환경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제도적 적합성을 선제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안전망 위에서 미래의 핀테크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AI, 블록체인, 그리고 오픈뱅킹이라는 3대 코어 엔진이 융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청사진을 그립니다. 오픈뱅킹이 데이터의 장벽을 허물면 AI가 소비를 예측하고요. 블록체인에는 어떻게 쓰이나요? STO, 즉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잘게 쪼개서 누구나 쉽게 소유하게 만드는 기술이 결합됩니다. 이 엔진들이 가동되면 금융은 더 이상 독립된 앱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앱을 켜서 결제하는 행위 자체가 사라진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신용카드 없이 분할 납부하는 BNPL 서비스가 쇼핑몰 상거래에 그대로 녹아들고요. 내 운행 습관 데이터가 자동차 금융과 모빌리티 서비스에 직결됩니다. 스마트워치의 건강 데이터로 매일 생명보험료가 할인되는 헬스페어 융합도 일어나죠. 와, 금융이 일상의 모든 순간에 스며드는 라이프스타일 OS가 되는 거군요. 네, 공기나 물처럼 우리 삶을 구동하는 운영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기술적으로는 참 매끄러운데요. 금융의 하나가 내 이동 경로, 쇼핑 습관, 건강 데이터까지 다 장악하는 라이프스타일 OS가 된다면 궁극적으로 너무 거대한 독점 기업이 탄생하는 것 아닐까요? 아주 타당한 우려입니다. 편의성이 극대화될수록 필연적으로 데이터 독점과 사생활 감시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생기죠. 그럼 이 독점을 견제할 대안 장치가 필수적이겠네요. 네, 서비스 설계 첫 줄부터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내재화해야 하고요. 규제기관과 선제적으로 협력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친환경 소비 데이터에 혜택을 주는 등 ESG와 결합한 지속가능 금융 모델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만 권력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오늘 다룬 두 소스 파일의 결론을 마스터 방정식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술적 혁신은 단지 필요 조건이고 그 위에 직관적 사용자 경험이라는 핵심 동력, 그리고 제도적 적합성이라는 안전망이 있어야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 문제 해결이라는 존재의 이유까지. 이 네 개의 기둥이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트러스트, 즉 신뢰가 완성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핀테크 혁신은 더 빠른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인간의 불편함을 찾아내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건축물을 세우는 고도의 철학적 작업이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깊이 공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집중 분석 영상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핀테크 앱이 기술 발전을 거듭해 완벽한 라이프스타일 OS로 삶에 녹아든다면 미래에는 과연 은행이라는 물리적 개념이나 단어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면 거대 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권력의 은행이 될지도 모르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화면 속 그 앱을 이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